네, 안구면 편집장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연준을 어떻게 공부하시게 된 배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연준이 중요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다면, 오늘은 과거 20년 전과 연준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고 무엇이 바뀌었고 또 그리고 어떤 거는 또 똑같은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편집장님이 처음 2000년대 초반에 연준을 보시기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그때 뭐 좀 한번 기억나시는 에피소드나 뭐 이런 거 좀 있으세요? 아니면 처음 이제 제가 연준을 직접 보게 된 것은 2000년대 초에 그 한국은행 그 당시에는 재정경제부 이런 이제 국내 거시경제 담당 그 부처에 출입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 정책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적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국내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본격적으로 커지고 있는 2000년 그러면은 그때는 인터넷도 이제 막 그렇습니다. 생겼고 뭐 보편화된 상태죠. 막 매일 거의 막 주고받고 막 이런 정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1997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외환 위기를 겪고 그 이후에 자본시장을 개방하고 했기 때문에 연준의 중요성이 본격적으로 커지게 됐고 그때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증가했기 때문에 그때도 증가했군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외환 위기를 계기로 맞네. 외환 위기 때. 그러니까 외환 위기 계기로 1997년 이후로 공적 자금을 대거 투입했기 때문에 국가 부채가 많이 늘었고 이 국가 부채를 비교적 관리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채 시장이 굉장히 발달해야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 국채 시장에 대한 어떤 그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인 발전, 제도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졌고 국내 어떤 채권 시장 볼륨이 커지니까 외국인 자금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특히 이제 연준의 정책 방향이 굉장히 더 중요하게 됐죠. 그래서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가 연준을 직접 보게 됐는데 가장 뭐 기억에 남는 거는 아무래도 헬리콥터 벤이죠. 그 당시에 이제 벤 버냉키, 뭐 그때는 버난케라고 또 많이 썼습니다. 왜요? 초기에 이제 그 레이건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처음에 국내에서는 이제 리건이라고 뭐 명칭을 쓰기도 했었는데 나중에 레이건으로 바뀌었죠. 버냉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써 있는 그대로 이제 버난케. 앨런 그린스펀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후임에 벤 버난케 백악관 경제자문위 의장이 지명됐습니다. 이 사람이 점점 유명해지면서 원래 불리는 발음대로 쓰자 해서 버냉키로 바뀌었죠. 버냉키, 그래서 그때 이제 국내에서 연준의 이사 이름이 아주 그 보편적으로 유명해진 거의 첫 케이스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 이른바 헬리콥터 머니 이렇게 그 저는 버냉키 형이라고 맨날 부르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너무 그분 고마워가지고 주식할 때마다 힘들어 죽겠을 때 그 형이 나오면은 맨날 오르더라고. 그래가지고 버냉키 형이라고 너무 고맙다고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분이 어떤 인상이 좀 에피소드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헬리콥터 머니라는 거를 또 이제 다시 한번 유명하게 만들어서 미국 연준도 나중에 꼭 필요하면은 쓸 수도 있다 하는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버냉키는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고. 그 막 보면은 그림 막 이렇게 헬리콥터에서 돈 뿌리는 그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돈 뿌리는 거. 그때는 그게 되게 생소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세상에? 그 당시가 2002년이었는데. 2002년 그 당시에 아마도 그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그러니까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미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위협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을 때예요. 적어도 중앙은행은 그렇게 위협을 느꼈습니다. 당시 의장은 앨런 그린스펀이었는데 국내에서도 그래서 디플레이션 논의가 이제 한국은행에서 제법 활발하게 있었고 그 배경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중앙은행은 물가가 그 이전까지만 해도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그걸 이제 때려잡기 위해서 뭐 인플레이션 파이팅 뭐 이런 볼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이제 중앙은행의 이미지는 물가가 많이 오르는 경우에 그냥 돈을 줄여서 때려잡는 그런 이미지로 무서운 이미지였죠. 그렇습니다. 구축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는 인플레이션도 위험하지만은 디플레이션은 더 위험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직전까지 일본이 한 10년
동안 10년 뭐 정도죠. 일본이 먼저 가져가지고 그렇습니다. 참 이게 배울 것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렇죠. 버냉키도 그 전공이 그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런 이제 장기적인 그 만성적인 침체, 디플레이션을 수반한 만성적인 침체를 보여왔기 때문에 미국 중앙은행이 그때 굉장히 긴장해서 대응을 했었죠. 그 과정에서 이제 버냉키 연설이 이 땅에서 다시는 뭐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했는데 그게 이제 밀턴 프리드만 교수 이제 생일에 네네. 기념 행사에 또 뭐 맞춰서 한 연설이었습니다. 그때 연준이 쓸 수 있는 그래서 그 정책 수단으로 뭐 포워드 가이던스, 양적 완화 뭐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수익률 곡선 통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나열하면서 그 당시 연설에서 그때도 얘기가 있었어요. 그 헬리콥터 밴이라는 명칭을 얻으면서 유명해지게 된 그 바로 그 연설에서 그 정책 수단들을 쭉 나열을 했죠. 아, 그래요? 그럼 그때부터 말이 있었던 거구나. 그럼요. 저는 처음 알았네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대학교에서 축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네. 버냉키가 그때도 다 그 단어를 썼다는 얘기구나.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자세히 그 아시고 싶으면은 그 연준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 2002년일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연설문 원문이 있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시면은 저 한번 꼭 읽어봐야 돼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연준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변함없이 대중들한테 굉장히 그 뭐랄까 접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연준 이사들이나 FOMC 위원들의 연설을 보면은 뭐 안 그런 경우도 가끔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굉장히 평이한 언어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경제에 대해서 지식이 완전히 이제 전무한 상태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은 웬만큼 좀 관심을 가지고 주식 투자도 해오신 분이라면은 상당히 이해하기 쉽게 평이하게 친절하게 뭐 연설문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연설문도 역시 그러한데 하여튼 그 당시에 뭐 벤 버냉키가 굉장히 스타로 떠올랐던 거죠. 근데 그 벤 버냉키 헬리콥터 벤이 연준 의장이 될지 그 다음에 그 연설 당시에 나열했던 정책 수단들을 불과 몇 년 후에 미국이 사용하게 될지는 정말 누구도 상상을 못했던 일이죠. 야, 그렇구나. 그걸 보시면서 되게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연준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항상 대중들한테 가급적이면 나는 이런 생각이야, 나는 이런 생각이야, 이런 걸 계속해서 투명하고 쉽게 공개해준다. 이런 거는 물론 정도는 지금 훨씬 더 친절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포워드 가이던스 이런 거 없었잖아요. 어쨌든 더 친절하게 이렇게 가다라는 거는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좀 바뀐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그 당시에 비해서는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빈도, 그다음에 밀도, 밀도, 네, 그다음에 구체성, 그러니까 지적하는 방향의 구체성 측면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엄청나게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영어로 패드 스피크라는 표현이 있는데, 네네네. 연준이 말한다 뭐 이런 뜻이죠. 근데 그 말의 뜻이 사전적인 뜻이 뭔가 하면은 애매모호하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중앙은행이 잘 못 알아듣게. 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렇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앨런 그린스펀이 의회에서 이제 어떤 보고를 했는데, 그 가서 뭐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뭐 뉴욕 타임스하고 워싱턴 포스트가 완전히 정반대로 해석이 썼더라. 그래서 이쪽에서는 그린스펀이 굉장히 비둘기적이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매파적이었다라고 이제 상반되게 그 다음날 아침 신문에 나온다면은 앨런 그린스펀이 말을 그랬다고 합니다. 굉장히 성공적으로 내가 잘했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그렇죠. 야, 내가 니네들 헷갈리게 만들었는데 잘한 것 같다, 말을. 그렇죠. 굉장히 모호한 표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중앙은행은 이런 점을 굉장히 중시하고 한다는 점을 알리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적극적인 편이지만은 어떤 방향을 이렇게 정해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호하게 얘기해서 자기들도 잘 모른다 하는 이런 생각이 강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이쪽으로 가야 될 거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 왔다면은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튼다면은 중앙은행의 신뢰가 굉장히 떨어질 거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있죠. 네,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모호하게 얘기했는데 국내는 그런 경우가 좀 있잖아요, 사실.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표현하기에 따라서 양다리를 걸치는 거. 그렇죠. 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도 이제 뭐 기사를 쓰다 보면 또 이제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마치 당연한 듯이 양다리를 걸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렇죠. 예. 예. 어쨌든 그런데 최근에는 상당히 중앙은행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다. 돈을 얼마나 강하게 풀 거다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저는 진짜 작년 그러니까 제가 8월 달에 이제 그 잭슨홀 미팅 할 때 그 뒤로 뭐 연준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진짜 엄청 세게 얘기한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이 본격적으로 도입한 포워드 가이던스. 맞아요. 미래 포워드 앞으로 이제 있을 일을 미리 가이드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양적 완화라든가 금리 정책이라든가 이거를 미래에 어떤 조건에 되면은 어떻게 바꾸겠다라고 이제 미리 어떤 그 골포스트를 세워놓는 거죠. 그래서 실업률이 예를 들어서 뭐 3%로 떨어지면은 이제 금리 올리겠다라고 한다든가 물가 상승률이 2%로 올라가면은 금리를 올리겠다고 한다든가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떤 그 기준선을 뭐 제시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갈수록 이제 더 강해지고 구체적이 되고 방향이 더 직접적이 되어 가는데 아마 그것은 그린스펀 당시에 비해서 점점 더 많은 정책의 그 부담을 중앙은행이 떠안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중앙은행이 거의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그 다음에 금융시장이 중앙은행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이 되어 온 그런 특성. 그래서 중앙은행이 그걸 무시하고 좀 소홀히 하면은 금융시장이 무너져서 결국은 실물 경제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 중앙은행은 더 이제 적극적으로 경제와 금융시장에 개입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더 노골적으로 오해가 없도록 한치의 어떤 그 뭘 이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몇 번을 이제 다짐하면서 내 뜻은 이거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번에도 요즘에도 이제 파월이 얘기하는 거 보면 무슨 뭐 2차 세계대전 얘기도 했다가 뭐 또 얘기하면서 막 아니라니까 그러는데 시장은 여전히 또 이렇게 또 걱정도 하고 거짓말이야 아니야 연준이 우리 뒤통수를 또 언제 칠지 몰라 막 이렇게 또 고민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어쨌든 중앙은행이 아무리 정말 그 어린애라도 틀릴 수 없도록 이렇게 답을 이렇게 보여준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말씀하신 대로 뒤통수 칠 가능성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아무리 구체적으로 얘기하고는 있다지만은 약간 이제 두루뭉술하게 가는 부분을 그래도 많이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그 두루뭉술한 부분에서 많은 이제 또 여지들이 있으니까 그 여지들에서 파생해 나오는 어떤 이제 차이를 이제 그 감안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뭐 거래라는 것은 차이에서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 말도 명언이네. 예. 이윤이 있기 위해서는 차이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도매가와 소매가가 차이가 나야 되고. 그럼요. 현지 산지 가격하고 이제 그 도시의 가격은 또 달라야 되고. 그래야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럼요. 모든 거래 기본 아비트리지니까. 편집자님하고 저하고 똑같이 삼성전자는 9만 원이면 그래 적당하지. 그러면 거래할 필요가 없지. 아무도 거래가 안 일어나죠. 똑같은 생각을 하면. 그럼요. 근데 파는 사람은 뭐 이쯤에는 팔아도 뭐 되니까 가격이 다 올라왔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차이 때문에 이제 거래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또 이제 셀 사이드에 있는 증권사나 이런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는 그 차이를 자꾸 이제 부각시켜가지고 그렇죠. 또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런 거래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시장이 더 완전해지고 효율적으로 바뀌어 나가고 그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어떤 통화 정책의 유효성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스스로도 자기가 2023년 말에까지 과연 금리를 전혀 안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확신은 없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점도표 자체는 2023년 말까지 금리를 안 올리는 것이 중간 값으로 이렇게 그렇죠. 돼 있지만은 올린다고 표현하는
FOMC 위원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도 지금까지 2023년 말까지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점도표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표현할 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뉘앙스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차이를 발견하고 거기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잘하면 그 거래에서 큰 돈을 벌 수 있고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중앙은행을 관찰하는 것은 여전히 아무리 그 디테일하게 직접적으로 가르쳐 준다고 해도 네. 어렵다. 그게 저는 그런 생각이, 제가 이제 첫 보고서의 제목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투자하는 법이라고 해서 무형자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또 이제 제가 좌초자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탈산소화 된다면 그 과정에서 분명히 좌초되는 자산이 있다. 그 자산은 그냥 이렇게 정률로 이렇게 감가상각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냥 아예 갑자기 어느 순간 그냥 제로가 되는. 근데 그 제로가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보이지 않는 세상이다. 근데 세 번째가 사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연준의 통화 정책이나 이런 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금리는 제로잖아요. 근데 2년 후가 3년 후에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2년 후, 3년 후가 어떻게 될지를 상상하면서 가야 되는 거니까 진짜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될지 그거를 연준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거는 2년 후, 3년 후니까 안 보이니까 되게 이게 모호하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혼란스럽고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생각해 보니까 연준이 더 솔직해지고 막 친절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보이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그렇습니다. 듭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연준 스스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3년에 2년 뒤에 3년 뒤에 자기들이 금리를 어느 정도 할지는 자기들도 알 수가 없고 그렇죠.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이상한 거짓말인 사람들이죠.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연준도 어떤 그때 가서의 어떤 특정한 금리 수준을 지정해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금리 인상의 조건을 조건부. 이제 제시를 하죠. 그래서 이거를 반응 함수라고 하는데 함수라는 게 y 이꼴 뭐 2x 더하기 1 이렇다면은 x가 어떻게 되면은 y가 어떻게 된다 그렇죠. 하는 이 함수를 방정식을 이제 시장에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x에는 이제 변수가 되는 거죠. 이 변수에는 실업률하고 고용과 보통 두 가지. 인플레이션. 물가하고 이 변수를 가르쳐주고 x 앞에 그럼 2가 붙을 건지 3이 붙을 건지 0.5가 붙을 건지 뭐 이런 것들 그런 뭐 개수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주죠. 그래서 나는 이번에는 실업보다는 고용보다는 물가를 더 많이 볼 거야. 그럴 때도 있고. 그렇죠. 물가보다는 고용을 많이 볼 거야. 어쨌든 물가가 좀 오르더라도 고용이 뭐 완전 고용까지 가도록 난 밀어붙일 거야. 네네. 뭐 이렇게 해서 이 그 변수를 얼마에 이제 가중치가 붙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이 변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함수를 시장에 자세히 알려줌으로써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함수를 갖고 있으니까 당신들도 경제 지표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우리랑 같이 잘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연준에 대해서 이렇게 진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그 옛날 얘기부터 지금까지 오니까 너무 편집장님과 오니까 약간 시간 여행한 느낌도 들고 너무 재밌네요. 연준이 하는 일들 저도 매번 연준 홈페이지 가가지고 막 새로 나온 거 없나 맨날 보고 있긴 한데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그러면 연준이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바뀌어 왔는지 그리고 무엇은 똑같았는데 무엇은 바뀌었는지 이런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해주셨다면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연준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 같은지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전망 내지는 그런 뭐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자, 오늘 또 리뷰해봐야죠. 리뷰하기 전에 간단하게만 우리 양궁모 편집장님하고 우리가 얘기를 좀 했는데 간단하게 제가 이제 좀 공지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김수원 대표님이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그 공지사항을 올리셨는데 글로벌 마켓 공개 토크쇼, 그러니까 글로벌 모니터에 지금 저희 안근모 편집장님과 그 김수원 대표님이 지금 강의를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이 내용들을 공개로 해서 글로벌 마켓 공개 토크쇼라는 걸 진행합니다. 이게 이제 젊어졌다. 이제 기존에 이제 계셨던 좀 제가 진짜 저한테는 이제 스승님들이셨는데 그분들 대신해서 이제 김단태님이 사회를 보고 네, 안근모 편집장님, 그리고 오건영 부부장님, 이은택 팀장님, 저 이렇게 해가지고 주제는 인플레이션 2.0, 더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이 위협 이렇게 행사 정해진 것 같습니다. 긴장됩니다. 네. 무슨 얘기가 오고 갈지, 저랑 생각이 좀 다른 부분도 있을 거 그래서, 완전 근데 또 저는 말싸움은 잘 안 져요. 제가 틀리는 한이 있더라도 말싸움 잘 안 지거든요. 근데 아무튼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리뷰 빨리 해보죠.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이제 오늘 강의에서도 나왔는데, 우리가 헬리콥터 밴 버난캐의 전공은 디플레이션이다 라는 거 한번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FOMC가 친절해진 이유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는 계속 낮아져 왔다라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그리고 QE1과 QE2 때는 테이퍼링 이야기가 없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리콥터 밴, 그러면은 이제 이 그림이에요. 이건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헬리콥터에서 버냉키가 돈을 막 뿌리고 다녔다. 그러면서 이제 비꼬는 그림이죠. 이게 뭐냐, 그러면서 이제, 야, 돈을 이렇게 뿌리면 어떡하냐? 이게 뭐냐?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양적 완화를 계속 필요악이었다. 양적 완화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진 것도 맞지만, 그럼 양적 완화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될 것 같니? 라고 해보면, 그건 더 끔찍한데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필요악이었다. 그런데 버냉키가 이 양적 완화를 시작할 때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 내용이 사실 보면 제가 이 책 바로 옆에 여기에 이제 나와 있어요. 요 책에 행동하는 용기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버냉키 형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용기예요. 왜냐면 안 해봤잖아. 양적 완화. 이거 돈 뿌리는 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욕할 때 본인의 의지로 본인의 공부했던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안근모 편집장이 얘기하셨죠. 2000년대 초반부터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일본 사례를 엄청 공부를 한 거예요. 일본의 디플레이션이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버냉키는 안 거예요.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상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이거는 빠지면 큰일 난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결국은 버난케가 돈을 뿌릴 수 있었던 이유는 디플레이션의 무서움을 본인 스스로 가장 잘 알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 디플레이션, 버난케 형은 이제 옛날에 이렇게 나왔다는 거. 근데 버난케 형이, 일본에 대해서 전공이 일본이에요. 그래서 박사 학위도 일본으로 전공을 하셨고,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이제, 홍 박사님과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일본이 왜 이렇게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디플레이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연준이 친절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연준 본인의 영향력이 너무 커졌다. 이게 제가 이제 옛날에 블로그에다 썼던 그림이거든요. 제가 만든 그림입니다. 이 친절한 금자씨 포스터를 따와가지고 친절한 FOMC 이렇게 FOMC가 점점 친절해졌다. 옛날에 이제 안근모 편집장도 얘기하셨죠. 옛날에는 페드 스피커라고 해가지고 야 오늘 회의가 끝났는데 이게 야 여기는 도비시하다고 여기는 혹시하다라고 얘기를 해석이 나오면 야 이거 내가 진짜 회의 잘했다. 왜냐면 내가 모호하게 얘기하려고 했거든. 잘 못 알아듣게. 그래야 나도 모른다는 걸 알아야지. 나도 뭐 내가 틀릴 수도 있잖아. 이런 이제 페드 스피커였다면 지금은 아주 친절하고 아주 투명하고 아주 명확하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친절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친절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은 연준의 영향력이 너무 커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연준이 뭐 조그만 말만 해도 뭐 금융시장이 난리가 나니까 아주 친절하게 얘기해주지 않으면 오해를 사게 되고 그게 문제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연준은 점점 더 친절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친절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준금리의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준금리 고점인데요. 기준금리 실제로 연준에서 썼던 금리를 보면은 1980년대에 22%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22%. 와, 어마어마하네요. 이때부터 꾸준하게 낮아졌는데 기준금리는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는 거죠. 금리라는 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금리의 고점은 낮아지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올라가도 이전 고점보다는 낮은 상황이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금리라는 것이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하면 점점 카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금리를 언제 올릴까요? 언제 올릴 수 있을까요? 뭐 이런 등등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낮아지고 하다가 지금은 이제 낮아졌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거죠. 2009년 당시의 기준금리랑 지금 기준금리랑은 0%로 똑같지만 이때보다도 훨씬 더 센 부양책이 나온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에 대한 기대치도 낮춰버렸잖아요. 네, 그런 내용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QE1과 QE2 때는 왜 테이퍼링이라는 말이 없었습니까? 자, 이 질문을 제가 한 이유는 이거를 사실은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하면 그럼 QE1과 QE2 때는 왜 테이퍼링이라는 게 없었을까요? QE1은 뭐고 2는 뭐고 3는 뭘까요? 이걸 설명드리면 2009년 당시에 이제 버냉키가 행동하는 용기라는 책을 쓰면서 QE 돈 뿌리기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야 이거 뭐냐 이거 그러면서 뿌리지 마 막 이랬다고 했죠. 그래서 QE1이 이때 시작했고요. QE2는 이제 이때입니다. 근데 왜 테이퍼링이라는 얘기는 없었을까요? 신기하죠. 왜냐하면 이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거는 언제까지 할게요? 언제까지 이만큼 살게요? 라고 정해놓고 시작한 거예요. 자, 이제 한시적으로 QE라는 걸 언제 이 버냉키가 처음 할 때도 그렇겠죠. 이걸 언제 어떻게 계속 합니까? QE를. 에이, 말도 안 되죠. 그거는 그냥 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할게요. 그때 이거 끝나면 나 아무 말도 안 할게. 오케이? 이때까지만 할게. 좀 하게 해줘.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테이퍼링이 필요 없어요. 근데 QE3 때는 왜 테이퍼링이라는 얘기가 있었냐면 이때는 양적 완화를 언제까지 하겠습니다가 없었습니다. 처음 애시당초. 그러니까 좀 더 센 거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할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할게요. 끝까지 계속. 이런 얘기였다. 그러니까 이때 테이퍼링을 시작할 때쯤에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언제 연준에서 계속 테이퍼링이 아니고 QE 계속 해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다가 테이퍼링을 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시장에서. 예.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지금도 당연히 그냥 막 무자비로 막 부양책을 쓴 겁니다. 진정이 안 되니까 이제 약을 처방을 하는데 약이 안 먹으니까 더 센 약을 계속 뿌리고 있는 거죠. QE도 더 세게. 그러니까 테이퍼링도 더 천천히 그리고 더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면 지금 이제 금융시장의 자산 가격들은 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무 세게 했을 경우에 또 깨져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테이퍼링에서 이번에 결정돼야 될 것들은 2013년에는 테이퍼링 언급하고 버냉키가 언급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7개월 있다가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마 6월 FOMC 회의를 제가 이제 도비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적어도 FOMC 회의 때까지는 현금을 조금 확보해 놓으셨다가 그때 상황 봐서 어떻게 되는지 보고 이제 결정하자 뭐 이런 정도의 톤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테이퍼링이 논의를 이제 6월 달에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뭐 8월이 됐든 9월이 될지 아니면 그 이후가 될지 그 전이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테이퍼링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는 시점은 제 생각에는 시장이 완전히 안정되는 시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퍼링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발표되면 시장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고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우리는 좀 대비를 해놓으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테이퍼링이 구체적인 계획이 결정된다라는 거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언제 시작할 거냐. 두 번째, 무엇부터 할 거냐. 즉 지금 MBS를 400억, 그리고 400억 불, 그리고 미국 국채를 800억 불 하고 있는데 뭐부터 할 거냐, 그리고 어떤 속도로 할 거냐, 그래서 언제 끝나냐, 이것까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까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연준이 해야 될 것은 시장의 생각을 어디까지 할 거지, 얘네들 이렇게 하면은 혹시 막 많이 힘들어 할까, 이런 것들을 연준에서 지금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구간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왜 FOMC가 과거부터 이렇게 쭉 보면서 연준이 왜 이렇게 친절한 FOMC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재무제표 공부도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들 계속 시장에서 참여를 하시면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공지해드린 대로 이번 중간고사 만점 받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홍 박사님의 신간을 친필 사인 담긴 신간을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중간고사 어렵게 낼 테니까 공부 많이 하세요. 감사합니다.